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 진출팀장 김서희입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 수출 마케팅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각 4개 국가의 전문가를 모시고 각 국가별 정보 제공, 성공과 실패 사례들을 공유하고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제를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해외 진출 전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프트웨어 수출 마케팅 사업을 2011년부터 진행해서 올해 10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각 국가별로 오늘과 같은 공개 세미나 이외에도 정보 공유와 현지 전문가의 매칭을 통해서 1:1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마케팅 툴을 제작하고 현지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저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저희 수출 마케팅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이코퍼레이션 닷JP의 염종순 대표입니다. 오늘 일본 그들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진출을 하시려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일본 진출을 위한 저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어떠한 일들을 해왔는지 여러분들께 잠깐 제 프로필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일본 이코퍼레이션 닷JP의 대표고요. 20년 전에 창립한 회사입니다. 저희 이코퍼레이션 닷JP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일본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본의 각 기업들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일본을 대상으로 질병예측연구소를 설립해서 거기 일도 하고 있고요. 현재 일본 총무성의 전자정부 추진원입니다. 총무성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행정자치부가 되겠습니다. 전자정부에 대해서 홍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메지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CIO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직 관공서의 CIO거나 기업의 CIO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료비홀딩스라는 그룹의 경영전략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운수업이 메인이 되는 회사고요. IT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시픽 컨설턴트라는 일본 최고의 건축 컨설팅 회사 설계죠. 회사의 정보통신 전략 어드바이저를 2년 정도 했고요. 지금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토목 쪽이죠. 그리고 일본에서 제일 비싸다는 제일 고급 병원인데요. 성누가 국제병원의 IT 어드바이저를 7년 정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료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이하 또 사가현의 총괄본부 정보기획감, 사가현 교육청 정보기획감을 했습니다. 사가현이라는 곳은 한국으로 얘기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고요. 사가현은 대한민국의 전라남도와 자매결연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현청의 정보시스템 관리, 개발, 그리고 교육청의 교육정보화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러한 일본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경험을 했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전자정부의 시나리오, 전자정부 전자지자체 전략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자정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모노츠쿠리를 바꾸는 IT 모노가타리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전 분야의 정부와 선진 사례,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현장에서 싸웠던 그런 경험들을 적은 책입니다. 이 세 권은 일본 사람을 위한 책이었고요. 올해 출판한 일본 관찰 30년 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저의 그 일본 생활에서의 경험, 그 다음에 일본 진출을 하고자 하는 한국 분들을 위한 정보를 주로 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점 사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일본 내 분야별 정보와 전략 컨설팅 레퍼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경험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그 전자정부 쪽 컨설팅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행정정보화 분야에 있어서 일본국 사가현, 사가시, 사가시청의 기관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저희가 컨설팅 사업자로서 수행을 했고요. 일본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시스템을 다운사이징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가 컨설팅을 했고 구축은 삼성 SDS가 맡아서 했고요. 이 시스템은 오늘 현재도 일본 최고의 시스템입니다.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능과 국제병원의 의료정보 시스템, 여기도 제가 컨설팅 하는 사람으로서 여기는 이제 IT 어드바이저로서 관여를 했고요. 일부 시스템은 저희 회사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건강진단센터 시스템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구축을 했는데 지금도 일본에서 가장 선진적인 시스템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가현의 정보기획감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교육청에. 제가 교육청의 정보기획감으로 있으면서 사가현의 그 교육정보를 추진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일본에서 저희 이 레퍼런스에 대해서 상당한 평가를 해주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은 10년 전에 했던 일인데 현재 일본이 한국도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는다든지 전자교과서를 쓴다든지 이런 교육 정보를 인지 시작했어요,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선진 사례로 이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전자칠판, 이것도 대한민국 제품이고 이 교육 정보화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정보화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퍼시픽 컨설턴트라는 회사의 그룹웨어를 저희가 구축을 했고요. 이 그룹웨어도 대한민국의 그룹웨어 전문 기업인 가오나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납품을 한 일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가현, 사가시청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저는 컨설팅 사업자였었고 시스템 구축은 삼성 SDS가 했죠. 그 이후로도 삼성 SDS는 일본 내의 전자정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저희 회사로부터 외주를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LG CNS도 저희가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LG CNS에 발주했던 그런 것들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삼성하고 LG와 거래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 기업이 저희 회사는 작은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회사가 삼성이나 LG를 외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일본에서는 삼성도 LG도 뚫지 못한 그 관공서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주를 했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에 외주를 줄 수 하청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어떤 경험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선진국이라는 것을 전제로 일본의 비즈니스를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과 LG가 일본에서 전자정부 프로젝트를 전혀 수주하지 못할 때 저희 회사가 수주를 했던 이유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삼성이나 LG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프로젝트를 수주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저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것을 알고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죠. 얘기가 좀 옆으로 번집니다. 우리가 일본 시장을 진출하려면
당장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고방식 안에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일 간의 문제가 그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사람은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안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어떤 역학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그 화성남자, 금성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간의 남자와 여자는 사고방식이 달라서 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과 일본은 마치 화성남자와 금성여자 같은 그러한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 진출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일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일반적으로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일본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런 사람한테 조언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생겼어. 우리 그런 얘기 있죠. 그 맹인이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 코끼리 다리 만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호수같이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배추잎처럼 생겼어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에 대한 정보는 그 정도로 단편적인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본의 전문가라고 하면 일본 유학을 한 사람, 일본에서 저 사람이 일본에서 석박사 했대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던 제1교포, 그 다음에 일본에 와서 장기 거주한 사람. 자,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본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유학을 했다고 해서 일본의 메인스트림에 들어가서 일본 사람이 속사를 본 건 아닙니다. 제1교포는 본시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1교포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장기 거주를 했다고 해서 똑같이 일본 유학파처럼 일본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대부분이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죠. 일본에 있으면서.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일본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드물고요. 일본의 속사를 알 수 있는 기회는 드뭅니다. 우리가 겉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일본을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도 똑같이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하고 거래처 사람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와중에 이 사람 내가 고객으로 꼭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면서 칭찬해 줄 생각으로 여러분들께서 일본 사람에게 당신은 진짜 팔방미인 같다라고 여러분이 칭찬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일본 사람 반응은 어떨까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칭찬해드리면 아마 개면적인 얼굴을 하면서 대충 얘기를 듣고 그 자리가 파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셔서 내가 저 사람한테 오늘 영업 열심히 잘했고 기분 좋게 돌아갔을 테니까 앞으로 비즈니스가 잘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메일을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메일 답장이 올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다시는 여러분들과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칭찬해드렸는데. 이것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팔방미인이라는 말은 비굴하게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다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도무지 무서워서 적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본에서는 팔방미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고객한테 그런 비굴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그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비굴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를 술자리에서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아니죠. 내가 왜 팔방미인이냐? 내가 왜 비굴하냐? 뭔가 오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면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면전에서는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죠. 그리고
헤어져서 다시는 안 보죠. 우리는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고 상식적으로 써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거죠. 오늘 니케이 신문에요. 친일파 파묘 관련해가지고 지금 한국에서 그 광복절 경축사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그 기사가 니케이 신문 일면에 났어요. 거기에 뭐라고 났냐면 친일파에 파묘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도 제 시간 이후에 강의해 주시는 그 기무라 다케시 씨가 와서 이 얘기를 서로 간에 나눴거든요. 이분 하는 얘기가 한국은 왜 이렇게 일본을 싫어하냐. 예전에 돌아가신 분들끼리 일본하고 친하다고 해서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의 묘까지 파서야 되겠느냐. 그 정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묘까지 판다는 사람은 어떻게 거래를 하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일본인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친일파,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이 왜 나쁘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지불식 간에 보세요. 친미파 그러면 미국하고 친하고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잖아요. 친중파,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대해서만 친일파 이꼴 매국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신문지상에 친일파라고 보도가 되면 그걸 매국노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려는 사람, 일본하고 가깝게 지내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상식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론 저는 매국노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쓸데없이 말 때문에 오해받을 필요는 없죠. 저는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부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총무대신의 공식 수행원으로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견학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국 총무대신의 공식 수행원으로 하라구치 총무대신과 함께 한국의 정보화 마을을 방문했던 때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죠. 역적입니다. 일본인의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는 저도 친일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한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일본 말로는 우람이라고 합니다. 이 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과 일본은 이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원한과 회한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오백년이라든지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과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은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한은 원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회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는 것이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이게 저 수능시험 보는 날 어머니가 교문 앞에서 간절하게 자식의 합격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들이 어디 유명한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면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가잖아요. 가서 마이크를 내밀고 소감을 얘기해 보시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드디어 한을 풀었습니다. 이런 요 내용을 일본 사람들이 영상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에 붙었는데 왜 한이 풀렸다고 하느냐, 복수를 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한국과 일본은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곳곳에 숨어 있는 함정이고 암초입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일본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인이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 사진을 보시면 일본이 에도 막부에 후미에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거든요. 에도 막부에 일본은 그 세계적으로 오픈을 해서 그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기독교를 전파를 합니다. 가톨릭. 전파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믿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본은 천황을 신으로 모셨잖아요. 옛날엔.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신이 둘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미아라는 게 뭐냐면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땅바닥에다 놓고 이걸 밟으라라고 얘기해요. 후미라는 것은 밟다라는 뜻이고 에라는 것은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밟다 그래서 후미에라고 합니다. 이 고유명사는 지금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밟으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으로 돼서 이 사람은 살아요. 근데 이것을 밟으면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바로 죽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만일 제가 똑같은 입장이 된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밟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절체절명이잖아요. 거기서 내가 아닙니다라고 해서 꼭 죽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제대로 믿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서 25만 명에서 30만 명이 이래서 순교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고지식합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패했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패한 것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부터 패할 것이 정해져 있었고 많은 일본 사람들은 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나열했는데요. 전술적 관점에는 강하나 전략적 사고에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전술과 전략에서 전술, 싸우는 기술, 총검술은 잘해도 어떻게 전략을 짜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능력은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과 수단을 혼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정보를 추진한다 그러면 교육정보를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들 배우는 방식의 혁신이라든지 아이들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교육정보를 진행하면서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전자칠판을 집어넣느냐, 전자교과서를 보급했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은 목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자칠판이나 전자교과서는 수단이었잖아요. 근데 수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고요. 이래서 태평양 전쟁에 진 거고 지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룰을 자기들이 만들기보다는 남이 만들어 놓은 룰에 순응하는데 적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해진 룰 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불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변화에 대한 저항과 두려움이 커서 변화를 못하는 거죠. 요 근래 그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서 뭐 여러 가지 일본의 IT가 뒤처져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일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도 사실 패거리 문화라는 게 있지만 일본의 패거리 문화는 좀 심합니다. 나중에 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중요시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들 비즈니스에 비근해서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제안 드리는 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격도 내려가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지고 좋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한국은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바꾸려고 하죠. 일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꿔요. 왜냐? 그걸 바꾸게 되면 내가 했던 일도 바꿔야 되고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도 바꿔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공기를 읽는 집단적 사고 그리고 책임 회피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를 읽는다는 말은 일본어인데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분위기 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것이 그러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공기를 읽어요. 분위기 파악을 해서 내가 먼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주장하면 거기에 동조하는 걸 잘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사회 같은 걸 열 때 결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따라와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결론이 그냥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벌였을 때 그 일을 누가 시작을 했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혁신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누군가가 총대를 매야 되잖아요. 총대를 맨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일본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일본이 왜 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때는 실제 전쟁이지만 지금은 경제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에서 진 이후 그대로 일본은 경제 전쟁에서도 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엉망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평양 전쟁은 분명히 벌어졌고 우리가 보기에는 천황이나 도조 히데키라는 총리가 책임자일 텐데요.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책임자가 없어요. 천황이 전쟁하자는 얘기 직접 자기 입으로 한 적이 없고요. 도조 히데키가 전쟁하자라는 얘기를 직접 한 게 아닌 거예요.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전쟁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총리도 전쟁을 합시다. 그리고 천황한테 보고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된 거지 누군가가 전쟁을 하자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태평양 전쟁의 책임자는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천황에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 천황이 권력이 셀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천황이라는 사람을 놓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리하게 천황을 이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전쟁 전에는 천황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이지유신을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메이지유신을 배울 때 아주 훌륭한 거라고 배우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메이지유신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존황양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천황을 높이 받들고 외세를 쫓아내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천황을 소위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천황을 존중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거든요. 천황이 거주하는 궁궐에다가 총질을 해대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천황은 자기들이 상징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태평양 전쟁을 개전했던 결정도 항복했던 결정도 다 공동 책임이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이 혁신을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해군이 좀 강력했잖아요. 그래 러시아랑 붙어서 이기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해전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됐냐면 밤에 캄캄할 때 적선에 가까이 다가가서 기습 공격을 하면 유리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알지만 그 군인이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보죠. 그런데 이 일본 해군의 그 망원경 보는 그 능력이 엄청났다고 해요. 보통 보면 3km, 밤에 한 3km, 4km 보인다고 합니다. 밤에 칠흑 같은 그 바다에서는 완전히 껌껌하대요. 달빛이 없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멀리까지 봤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거 절반밖에는 못 보고. 그래서 전쟁을 하면 일본 해군이 아주 유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먼저 보니까요. 그죠? 근데 미국은 못 보고. 그랬는데 미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도저히 못 보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나갈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멀리 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미군은 레이더를 개발합니다. 이때 당시까지는 레이더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레이더를 개발해갖고 레이더를 배에다 장착을 했겠죠. 그러면 아무리 일본이 조용히 다가와도 미리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지는 거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졌으면 일본군이 왜 졌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그게 레이더 때문에 졌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훈련이 부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군대 생활을 하실 때 저도 그랬지만 많이 맞았잖아요. 맞으면 능력이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3km밖에 못 봤을 때 많이 맞으면 4km까지 볼 수 있고요. 또 맞으면 5km까지 볼 수 있고 그래서 8km까지 끌어올렸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는 거죠. 왜 질까? 생각해보고 다음을 극복해 나갔어야 됐죠. 누군가가 일본 군 중에 누군가가 레이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본 군 상층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따위 장난감 가지고 이기려고 생각하니까 전쟁에 진다. 군기가 빠졌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 해결 접근 방식에 대한 차이입니다. 일본에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로센이라고 전투기가 있잖아요. 전투기, 옛날에는 전투기가 뭐 미사일 같은 게 없으니까 기총소사로 해서 이기잖아요. 총을 쏘는데 일본군은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맞으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가지고 적기를 맞출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로센이 백전백승이었다고 해요. 근데 미군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미군이 계속 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발명한 제품이 오른쪽에 있는 그 미사일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VT 신관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얘기하는 클러스터 폭탄이랍니다. 이거는 뭐냐면 적의 전투기 근처에 가서 터지는데 터질 때 클러스터 폭탄이 왜 그 조각조각 파편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파편이 비행기에 박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그 전부 연료 탱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비행기는요, 그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벼운 양철판으로 만들었대요. 양철판 안에 연료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파편이 튀면 바로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기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 봤을 때 미국적 사고방식과 일본의 사고방식이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레이더 문제라든지 VT 신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도 다 몰랐느냐? 그게 아닌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런 걸 개발했던 기술자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군기가 빠졌다라고만 얘기를 한다. 이 하라다 중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쟁에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의 멘탈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의 멘탈, 심성, 우리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기 잉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분지가 있죠. 잉크를 한 방울 마분지에 떨어뜨리면 한국 사람들은 잉크가 어떻게 돼요? 잉크가 사지사방으로 튀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크리넥스 티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울 떨어뜨리면 티슈 어떻게 되죠?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식의 심성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극히 일부가 전쟁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일본은 또다시 전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의 완고함에 대해서 결정판인데요. 끝판왕입니다. 1942년부터 45년까지 이 오노다 소이라는 사람은 필리핀의 밀림에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 끝에 전우들은 다 죽고 다 철수했는데 이 사람 혼자서 30년 동안 1974년까지 밀림 속에서 혼자서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나와가지고 미군 기지 있으면 습격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미국 군도 그렇고 필리핀 군도 그렇고 이제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밀림 안에 일본 군이 있다. 30년 동안 혼자서 초급 무패간에. 그래서 일본에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찾아와서 그 사람을 찾아서 전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군인이다. 내 직속 상관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부대 복귀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이 아무리 일본 정부의 고관이라도 나는 내 직속 상관의 명령이 아니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본 정부 사람은 되돌아갔고 어떻게 이 사람의 연출 상사가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오노다 소이라는 사람이 인사를 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지식한 거죠. 30년 동안 전쟁이 끝난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삐라도 날라오고 전쟁 끝났다. 아무리 봐도 끝난 것 같으면 그럼 끝났으면 돌아와야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명령이 없었다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이 엄청나게 완고합니다. 반면 일본 사람이 상당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는요, 은어로 쓰이는 말 중에 가스미 가세키 문학이라고 해요. 이것들은 일본 그 관료들이 어떤 법령의 문서라든지 이걸 작성을 할 때 그 빠져나갈 수 있는 군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일본 정부가 만든 디지털 전자정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한국의 전자정부법을 많이 뺏겼다고 제가 보거든요. 제가 번역도 해줬고.
그랬는데 그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관공서는 시민에게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증명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한국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단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일본에서는요 99%가 필요한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법을 보면 근사해 보이는데 실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석박사까지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최종 학력이 전문대학 졸업입니다. 여러분들 전문대학 졸업하고 대학원에 못 가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야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제가 와세다 대학에서 강사를 좀 했었고, 전문대학 출신이지만 강사를 했었고, 강사를 하다가 제가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더니 대학에서 그냥 입학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전문대 졸업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건 관계없다. 우리 학교의 입학 요강에 대졸 혹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는 대학원에 입학 자격이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졸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인정받아서 대학원을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뭐든지 다 바꿉니다. 자기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공무원을 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공무원을 했던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임기제 공무원은 국적에 무관하지만 그래요. 제가 사가연에 응모를 했을 때 사가연에서는 저 때문에 국적조항을 바꾸기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저는 임기제 공무원이 되어서 7년 동안 정보기획감 과장으로서 일을 수행을 했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최고의 교육정보화 시스템도 만들었고 일본 최고의 전자정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나라는 개방직 공무원이거든요. 개방직 공무원의 임기는 일본의 경우는 1년이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계약서에 보면요. 1년인데 1년씩 3번 추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3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3년 뒤에 제가 그만두려고 했더니 좀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계약이 3년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밑에 읽어보라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총무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7년 했고요. 계속 해달라는 거를 저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돈도 안 되는 가서 공무원 할 수 있을 수 없어갖고 제가 그만두고 나왔죠. 이런 식으로 일본은 상당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일본 사람들한테 혁신 마인드를 갖춰주고자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의 솔루션들이 팔리잖아요. 두 가지라는 거죠. 완고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허점을 찾아내거나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이 되거나 우리가 정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면 일본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분위기가 한일 간에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공공기관도 그렇고 민간기업도 그렇고 한국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이. 근데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노베이션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일본 경제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컨설팅을 하다 보니 저희는 어떤 한일 관계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만 나머지 일본 회사들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여기서 좀 보시면 일본에는 친한파가 있고 혐한파가 있고 한국에 대해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친한파까지는 아닌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무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한파, 적극적 관심, 소극적 무관심 이 부분들 다 합치게 되면 대충 80% 이상의 사람들이 한국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일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소극적 무관심자들은 혐한으로 돌아서고요. 적극적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입을 다물죠. 그래서 결국 친한파 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부분도 소극적 무관심, 적극적 관심, 친한파를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한일 간 경제협력을 위해서 일본을 좀 압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일본인의 사고는 자 그럼 태평양 전쟁 때 비교해서 바뀌었을까요?
유연한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의 무대가 나는 스위스인 줄 알았어요. 스위스가 아니고 일본이더라고요. 이게 일본 사람이 만든 만화죠. 그 다음에 일본에 남알프스 시라는 시가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남의 나라 그 알프스 산맥에 남의 나라 지명을 갖다가 따다가 시의 이름에다 붙인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 다음에 일본인의 책임관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에 호소하면 돼요. 왼쪽에 보시면 열차 지연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나는 맨날 그 시간에 정해진 전철을 탔는데 전철이 사고가 나서 제가 회사에 지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철역에서 이걸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걸 받아가지고 회사에다 내면 그 사람은 지각을 안 한 것이 돼요.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이 지각해가지고 너 왜 지각했냐고 물어봤더니 저는 지각 안 했는데 전철이 늦어서 제가 지각했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런 걸 생각해서 미리미리 나와야지 라고 얘기하시겠죠. 일본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무리 망언을 하더라도요. 공식적인 자리에 나와서 사과를 드리면 그리고 제가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없었던 일로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용서 안 되잖아요. 일본의 전자정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전자정부는요. 2000년부터 연간 3조엔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껏 구축해왔어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이면 60조엔이라는 돈이 들었죠. 600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총 예산이 아무리 들었어도 제가 보기엔 100조를 안 넘었을 것 같거든요. 전자정부만. 그 다음에 전자주민카드 발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도 보급하고 있는데 전자주민카드가 지금 한 2천만 장 정도 가지고 있을라나요? 1억 3천만 명 중에 2천만 장. 일본은 전자주민카드를 판매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공짜로 주는데 이 전자주민카드를 갖고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만 있으면 되니까 쓸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특별히 받아야 될 일이 없죠. 그런데 일본은 이 공인인증서를 전자주민카드 안에만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행정 서비스를 쓰려고 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근데 공인인증서를 만들려면 전자주민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전자주민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2천만 명밖에 안 되고 근데 전자주민카드를 읽으려면 IC카드 리더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PC에 IC카드 리더기 안 붙어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IC카드 리더기를 사다가 별도로 외장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ICT 리테러시가 높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설치하는 게 쉽지 않죠. 일본에 지금 스마트폰 쓰지 않고요. 옛날에 그 피처폰 쓰는 사람 60%예요. 이 정도로 ITC 리테러시가 높지 않은데 설비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자정부를 추진하는 목적은 행정 서비스를 고유화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목적을 처음에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결국 전자주민카드를 보급하는 게 목적이 돼버린 이런 나라라는 것이죠. 아까 비용 말씀드렸는데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혁신 없는 전산화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에 아시잖아요. 후쿠시마 지방에 이 쓰나미가 오니까 쓰나미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요. 높이 15m, 총 연장 400km에 총 예산 400km, 죄송합니다. 40km, 총 예산 350억엔을 들여서 이러한 담을 만들었어요. 벽을, 방조제를. 그랬더니 여기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바다를 바라보면 바다가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다를 바라보면 콘크리트 장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는 지금 이 바닷가에는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이런 낭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전산화를 했는데요. 전산화하면서 데이터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연금 기록이 5천만 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 연금 낸 기록이 없다 그래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베가 지금 원래 1차 아베 내각이었다 지금 2차잖아요. 1차 때 이것 때문에 쫓겨났죠. 그래서 열심히 데이터를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2천만 건은 발견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일본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했는데 이 보조금을 정부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단체를 업계 단체가 만든 단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돈을 줘요. 그런데 그 단체에는 퇴직 완료가 낙하산으로 가 있고 그다음에 이 벤더들이 기업들이 거기다 출자를 해갖고 공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회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뭐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낙하산 법인의 돈이 769억엔이 내려갔는데 얘들이 여기서 30억엔을 띄어먹어요. 띄어먹고 그 다음에 전통 덴츠라는 회사, 이게 한국으로 얘기하면 제일기획이나 이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749억엔에 주게 되는데 여기서 300억엔을 띄어먹고 400억엔만 또 다른 회사에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은 이게 관민유착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에도 긴급생활지원금인가 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거 보급하는데 뭐 진짜 뭐 한 달도 안 걸렸다고 하고 이미 다 썼다고 하죠. 일본은 아직까지도 지불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이거를 한다고 전자정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자민원으로 입력을 하라 그래갖고 저도 입력을 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했는데 하다 못하겠더라고요. 뭐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또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입력을 했는데 결국 입력하면 그거를 전산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시청에서는 정작 그 시스템하고 주민등록 시스템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이거를 온 거를 엑셀로 쫙 인쇄를 해가지고 다 1:1 손으로 매칭해가면서 입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호소를 하는 거죠. 시민들한테. 절대로 저 전자민원을 하시지 말고 종이로 신청해달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제까지 일본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해요. 일본이 산업혁명에서 뭐 총괄로 그 주목을 받고 한참 이렇게 잘 나갈 때 거기서부터 지금 이제 20년이 지나 30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보기엔 일본은 사회주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자본주의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성공했던 것에 대해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본은 산업경제에서 지식경제로 전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배우지 않는 일본은 아직까지 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제국주의자가 친미 세력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반공주의자로 변신해서 오늘의 일본을 지배하죠. 이거 보면 또 반전주의자가 제국주의자들한테 빨갱이로 몰려서 탄압을 받는 걸 보면 대한민국하고 별로 다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은 그런 화려했던 과거의 회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본이 부자나라라고 하는데 부자나라일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2019년 4월 시점에 실질 일본의 GDP가요 539조엔. 그 다음에 2019년 4월 시점에 정부 채무잔고, 그죠? 채무잔고가 정부 국채 발행 총액 있죠? 1325조엔입니다. 보세요. GDP의 3배입니다. 그 다음에 매년 재정 적자가 50조엔씩 나요. 국민으로부터 거두는 세금이 올해 아마 55조였던 것 같은데 지출하는 돈은 95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년 재정 적자가 50조엔씩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국채에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 여기 없는데, 대한민국은 보시면 지금 요 근래에 왜 우리 그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겠다고 했더니 국채 발행 비율이 높아서 나라가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대한민국 국채 발행 비율이 그래서 40%지 않습니까? 일본은 몇 프로죠? 일본은 3배입니다. 아베노믹스라는 것이 일부 대한민국의 그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이 번창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순 거짓말입니다. 앞으로 일본이 그 부활하기 위해서는 재정 수입의 감소,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의 증가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세금은 45조엔인데 90조를 지출해서야 재정이 건전화되겠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죠. 대한민국이 IMF 이후에 전자정부를 구축해서 혁신을 했던 것처럼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 정부화가 필요하고
전자전 구축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본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지금부터예요. 그러면 일본이 가장 흉내내기 좋고 베끼기 좋은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대한민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은 일본 것이 토대가 됐고, 대한민국의 금융정보 시스템도 일본 것이 토대가 됐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 전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우리의 경험이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가 이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순간 벽적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는 않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을 위해서 일본은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쟁력을 어필하고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필요한 것은 품질보다는 속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본은 품질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품질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의 빨리빨리 정신이 이제서야 효과를 발휘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정신. 대한민국에서는 썩은 나무, 일본은요, 한국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걷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에 썩은 나무 다리도 일단 건너고 보죠. 근데 요즘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요. 그럼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는 돌다리가 깨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봐, 저 다리는 원래 금이 가 있었어 라고 해서 자기 합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 있잖아요.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 출발하는 거, 이런 걸 우린 잘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잘 안 돼요. 정보화 사회. 대한민국은 얼마 전에 보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90%가 넘었죠. 일본은 40%라고 했고요. 디지털 네이티브한 민족이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얼리 어댑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능력이 뛰어납니다.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면 고상하게 들리는데 화토 있잖아요. 화토는 일본에서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일본의 닌텐도가 만든 거예요. 그걸 가져와서 대한민국에서 하는데, 일본에서는 화토 가지고 노는 방법이 한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무슨 전두환 고돌이도 있고 김영삼 고돌이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이런 응용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는 그 화토를 즐기잖아요. 이게 어플리케이션인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린 뛰어나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용꼬리보다는 뱃머리가 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본에서는 그런 거 안 하죠. 그래서 이 창업 정신이 별로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장점과 일본의 단점은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점은 이 사람들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있는 거 가지고 품질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현상 유지도 사실 중요해요. 안정적인 거. 도전 정신도 중요한 것이고,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한 회사를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산업혁명 패러다임에서는 우리가 패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외주 받는다든지 하청받은 그랬잖아요. 구로공단에 옛날에 우리 부품단지가 있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하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일본이 돈 버는. 근데 디지털 혁명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저는 거꾸로 가마우지 경제의 반대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솔루션들을 일본에 판매하고, 우리의 어플리케이션 일본에 판매했을 경우에 일본의 시스템이 다 대한민국의 기술로 구축이 됐다고 하면 유지보수 비용도 그렇고 앞으로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다 한국에 오겠죠.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게 제 꿈이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나이파처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처럼 지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키워드로 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 IT 산업의 차이인데요. 일단 시장, 대한민국 작고 일본은 크고, 그 다음에 일본의 그 IT 산업 구조는 멤머스 베이스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그리고 한국도 멤머스가 없진 않지만 여러분들 개발하신 솔루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일본에는 일본에서 개발한 솔루션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니어가, 우리는 틈만 나면 독립하려고 하지만 일본은 절대로 정년 때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고요. IT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일본은
전자계산 시스템의 연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는 혁신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산업혁명 패러다임이 아직 있고 대한민국은 지식혁명 패러다임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성장할 데가 없는 성숙사회고 우리는 아직도 성장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성숙된 사회이기 때문에 먹이사슬이 완성돼 있어요. 아까 정부하고 민간기업하고 다 짜고 치는 이런 세상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신 재벌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인 거래.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들이 해외 진출, 특히 일본 진출하시기를 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삼성이나 LG를 외주 업체로 쓰실 수는 없을 거니까요. 저는 예전에 구로공단에서 일했었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구로공단 사진이죠. 지금 우리 구로 디지털 단지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한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제가 20살 시절에 구로공단에서 소위 공돌이로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의 일본은 산업혁명 시대의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20년 동안 못 갔던 거고 이제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드디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저는 보고요. 언젠가는 바뀌겠죠. 그 다음에 뭐 대한민국은 IMF 같은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극복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뭐 3년에서 5년 정도면 IMF 위기가 올 거라고 해요. 바뀌겠죠.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좋은 나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IT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맨먼스로 하드 코딩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부분 이제 하드 코딩 안 하고 솔루션 이용하잖아요. 그 대한민국 솔루션이 일본에 와서 하드 코딩을 하는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본의 경제적 상황, 정치적 상황을 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진출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 사이에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나와서 열심히 싸웠지만 수많은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했죠. 근데 실패하고 시행착오를 한 이유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의 기본이 되는 일본을 잘 몰랐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요. 또 하나는 이런 변화가 느린 일본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떨 때는 비용을 덜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공작전을 펴야 될 분야가 있고요. 속공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수많은 한국 기업들은 다 속공작전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장이 성숙되기 전에 망한 거죠. 예를 들면 일회용 기저귀 있잖아요. 일회용 기저귀를 개발한 것은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회용 기저귀를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팸퍼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너무 빨리 그거를 개발해서도 안 되는 거고 시간에 맞춰야 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 이후에는 일본의 니케이 컴퓨터의 편집장이셨고 지금은 편집위원이신 기무라 다케시 씨가 일본 IT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일본 시장 진출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해라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많이 참조하셔야 되고요. 오늘 시간이 이거밖에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 드립니다만 충분히 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가 메일 어드레스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제 메일 어드레스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이런 일본의 얘기를 좀 많이 올려놨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디지털 조선통신사라고 치시면 URL이 뜰 거예요. 거기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일본 관찰 30년이라는 책을 올해 출판했거든요. 그 책을 보시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참고되시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긴 시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IT 기업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기무라 타케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IT 저널리스트로서
30년 정도 일본의 IT 업계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IT 기업 여러분들께서 일본 시장 진출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해서 일본의 IT 업계뿐만이 아니라 고객인 각 기업의 IT 부문의 상황을 포함해서 일본의 IT 시장 동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기업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 진입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의 IT 시장의 주요 에리아인데요. 그 대략 말씀드리면 우선 당연하지만 고객인 유저 기업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라고 써 있지만 관공서 이런 부분들도 IT 기업, IT 고객이고요. 대략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일본은 대기업이 1만 1천 개, 기업 전체는 400만 개 회사 정도가 있습니다. 단 IT 시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가 하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극단적으로 일본은 금융기관의 시장 규모가 큽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 공익기업을 합치면 아마 대략 예전보다는 시야가 줄었겠지만 일본의 IT 시장 규모의 40% 가까이 아마 될 겁니다. 금융기관과 지자체가요, 관공서하고. IT 업계입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터라고 불리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고객과 직접 계약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제품을 납입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SEIR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SEIR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영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국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제 영어라고 합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터. IER은 인티그러의 약자인데요. 원래는 그 SI에다가 ER을 붙이지 않고 O를 붙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가 ER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일본에서 만든 말이고요. 시스템 인티그레이터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이게 SI가 되게 중요한데 일본은 SI 업자와 전혀 동떨어진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본에 계시는 일본에 있는 IT 업체에서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일본의 IT 기업의 특징입니다만 하청 IT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계 단체에 가맹돼 있는 회사만 해도 아마 500개 회사는 되고요. 그 이외에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뭐 수십 명 정도의 작은 IT 업체까지 많이 있고요.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작의 IT 벤더인데요. 유감스럽게도 한국 기업은 염종순 대표 이 코퍼레이션밖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의 SI 업체는 없습니다.
메인은 한국에서도 커다란 존재일 IBM,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그러한 대기업이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의 타타 컨설팅이라든지 인도의 IT 기업, 그 다음에 베트남의 IT 기업들도 소수이지만 일본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 혹은 뭐 SAP라든지 그런 패키지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IT 벤더와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또한 IT 벤처 기업이 일본에서도 수개 회사, 몇 개 회사 정도가 적극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간에서 지금까지는 크라우드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벤처가 성장할 수 없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설명하겠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IT 산업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유저 기업, 관공서를 포함해서 이 유저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IT 투자에 관한 생각,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일본 시장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본 기업, 한국 기업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독자적인 자체적인 일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시스템 개발뿐만이 아니라 보통의 그분들의 일들은 그렇습니다. 각 회사들은 어떤 표준화라기보다는 각 기업의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그 기업이라고 해도 그 각 기업에 소속된 공장별로 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일본, 특히 대기업들은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정년까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요 근래에는 뭐 전직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회사 한 군데에 취직하면 60세까지 정년 때까지 일하게 되죠. 그 뒤에 연공 서열 시스템이 있어서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급여도 올라가고 쭉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를 모르는 것이죠. 큰 회사들은 최근까지도 중도 채용, 경력사원 채용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스회사 이야기인데요. 그런 식으로 외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하는 방식밖에는 모르고 그러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도 그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예전에 일본의 그 모노스쿨이라는 것은 한국의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개선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일본의 그 제조업을 지켜온 것이긴 하죠.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별로 여러 가지 창의적으로 뭔가 바꿔 개선해 나갔던 것이죠. 그것도 예를 들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에 물어보면 고객별로 업무가 있고 고객별로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객이라는 것은 각 기업을
고객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각 회사의 같은 자동차 회사라도 공장이 다르면 공장별로 별도의 고객이 되고 그 공장별로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요 근래는 개선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정보 시스템을 이런 것들을 지탱해주는 정보 시스템들도 모두 독자적인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최근이니까 ERP 같은 걸 도입하게 되지만 그런데 ERP를 그대로 도입해서는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하게 되는데요. 셉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애드온을 많이 만들죠. 애드온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어느 정도냐면 셉 ERP를 도입했는데 낮에는 회사가 영업할 때는 이 셉 ERP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배치로 그 ERP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애드온 소프트웨어가 그 데이터를 끌고 내려와서 실제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 애드온 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저녁 때 배치 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정리한다고 하네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셉 ERP를 사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애드온 소프트웨어에다가 돈을 잔뜩 들여서 그 애드온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일한다는 것이죠. 이거 참 IT 부문, 각 기업의 IT 부문들이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면 각자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요. 예전에는 그 IT 부문에도 힘이 있는 부문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IT 부문들도 그 개발력을 잃어버려서 SI 벤더의 모든 것들을 아웃소싱하는 바람에 맡겨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그 종신고용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 사이클에 맞춰서 사람을 고용할 수 없잖아요. 개발이 끝나면 사람이 남으니까 남게 되면 또 사람을 사직시킬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재를 빌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발 때도 그렇지만 보수 운영할 때 그 사람을 많이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또 경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요. 그 다음에 계열회사로 보내든지 해서 전산 부분의 사람들을 많이 줄이고 외주 IT 기업의 사람들을 파견받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단순히 벤더를 관리하는 일만 하게 되는 것들이 요 근래의 각 기업의 전산 부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기업뿐만이 아니라 관공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얘기도 길어졌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선 창의 이런 것들은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독자적으로 만든 시스템 혹은 애드온으로 만든 시스템은 매일같이 그 개선을 하기 때문에 보수 작업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외부 기업에 맡깁니다. 외주 기업에 파견 온 사람한테 뭐 이것도 만들어 저것도 만들어라고 조르다 보니 도큐멘트를 만들 시간도 없고 결국은 시스템은 스파게티 상태가 되고 IT 부문의 사람들도 결국 시스템 내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외주업체만 알게 되는 건데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의 일본의 유저 기업의 관공서도 그렇지만 커다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일본의 IT 기업은 상당히 특별한
한국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갈라파고스 상태라고 합니다. 독자적으로 진화해서 상용성이 없는 것이죠. 독자적인 그런 업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컴퓨터 메이커, 하드웨어 메이커가 있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서 지금은 뭐 클라우드 이런 상품을 팔아서 이거 상품을 써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비즈니스가 보통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그 패키지 벤더나 클라우드 벤더, 외자계 그런 회사들이 활약을 하지만 일본식으로 어떤 뭐 제로 베이스로 패키지를 만들든 뭐하든 일본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객이 원하는 대로 시스템을 만든 것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맨먼스 비즈니스의 그 쉐어가 높은 것입니다. 각각 안건별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고 또 계절별로 필요한 엔지니어 숫자가 다르니까 건설업계와 똑같은 구조가 돼버린 거죠. 다중하청 구조라는 것인데 SI가 있고 그 밑에 그 파트너라는 2차 하청 회사가 있고요. 그분들이 기술자를 파견하기도 하지만 그 밑에 3차, 4차 하청에서 또 기술자를 파견받죠.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SI 벤더를 정점으로 하는 다중하청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한국 분께서 일본은 그 하청업체까지도 같이 번영할 수 있는 상생 체제가 되어 있다라고 어마어마한 오해를 받아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전 공영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다중하청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엄청나게 돈을 띄기 때문에 그 공전 공영이라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 엔지니어를 조달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SIA는 그 외주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고요. 불황이 되면 인정사정 없죠. 그래서 많이 망하는 회사들도 있고 또 새로운 뭐 기업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써 있지만 실제 6차 하청, 7차 하청 그 정도까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너무 이런 얘기만 하면 일본 IT 업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여러분들이 그 네거티브한 인상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네거티브한 인상을 가져도 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각 기업별로 요 근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또한 일본에도 그 벤처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고요. 화상 회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라든지 요 근래 일본에는 도장과 종이 문서를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고 전자계약 서비스를 하자든지 또 그러한 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 기업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사전에 좋은 회사도 있다라고 말씀드려 두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次外資系 IT ベンダーですね。 다음은 외자계 IT 벤더입니다. 日本でずっと 일본에서 예전부터 활동하고 있는 외자계 どういう IT 벤더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昔はですね。 예전에는요. 아, 日本の IT 業界の特徴 일본의 IT 업계 특징, SI 업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일본의 대형 컴퓨터 회사, SI 회사, 후지츠, NEC 이런 기업들이 IBM의 메인프레임을 연구를 해서 똑같은 능력을 가진 메인프레임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의 컴퓨터 업계는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우리는 IBM을 넘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결국 보면 하드웨어뿐이었었죠. 그런 하드웨어를 만들 때까지는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태두해 오고 그런 시대가 되고 소프트웨어 시대, 클라우드 시대가 되었을 때는 뭐 손도 발도 내밀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적당하게 맨먼스 비즈니스만 하다 보니 그쪽으로 도망가게 된 거죠. 한국 이외에 한국 기업한테 이런 일본의 얘기를 하면 혼날지 모르겠지만요. 엔티티 데이터라든지 유저 기업들, 노무라 총합연구소라든지 지금은 신일철 관련 정보 시스템 등등 이런 대기업의 IT 부문이 분리되어서 만들어진 회사들이 지금은 SIR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외자계 IT 벤더는 예전에는 IBM 하드웨어 메이커가 일본에 진출해서 후지치, 히타치, NEC랑 서로 간 쉐어를 가지고 싸웠었는데 소프트웨어 시대가 되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SAP 등이 전성기가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객하고 직접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커스터마이즈 해달라고 요청을 받기 때문에 그런 바보 같은 일은 해서는 비즈니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SI와 그 파트너 계약을 해서 판매 대리점 계약을 해서 자기들은 패키지나 클라우드를 SI 벤더에 통해서 그 라이센스료를 그들에게 받고 그렇게 비즈니스가 성립되었죠. 또한 SI아는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커스터마이즈를 하는 맨먼스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명히 얘기하면 그 표준 기능만 갖고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요금이 커스터마이즈도 하니까 이중으로 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비싼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납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구미계의 그 패키지 벤더도 좋은 거고 SI 벤더도 좋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아무튼 간에 규모가 커져요. 외국 기업 패키지를 쓰건 말건 예를 들면 그 메가뱅크의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한국의 금융기관, 동일한 금융기관이 있다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일본의 금융기관이 한국의 금융기관보다 한 10배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지불하고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들도
그러한 고객으로서의 그 쉐어가 큰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IT 벤더, SI야 하청업체들, 그 다음에 외작의 IT 벤더들이 해피한 비즈니스를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그 신흥 IT 벤더도 몇 개 회사가 있지만 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이것도 15년 전 정도 얘기입니다만 어떤 벤처 기업이 관공서의 시스템 개발에 당연하게도 SI 벤더가 그 계약을 했을 텐데 거기에 투입돼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공서가 IT 벤처를 육성하겠다고 SI 벤더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IT 벤처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왜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이는지 모르겠다. 본인들은 그런 비효율을 없애는 툴을 개발한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툴을 사용해서 그 멤버 수를 줄이자, 비용을 줄이자라고 얘기했다가 혼났다고 합니다. 관공서로부터는 이미 예산이 정해졌는데 그걸 깎자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라고 혼나고, SI 업체로부터는 우리들 일을 방해한다라고 또 혼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그런 업계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 근래에는 그런 제대로 된 벤처들도 활동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IT 대기업들이 직접 벤처 기업으로부터 혹은 어떤 기술이 있더라도 직접 거래를 안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 SI 업체가 중소벤처 기업하고 거래를 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 동네 굴러다니던 개폭다구인지도 모른다는 말처럼 그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하고 계약을 했다가 혹시 그 기업이 망하거나 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 계약을 안 하려고 합니다. 특히 IT 업체는 더 심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IT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하려 여러분들이 솔루션을 들고 가면 우리들은 너무 그 규모가 안 맞으니까 우리 하청업체에 가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일반 유저기업에 유저기업에 들고 가서 제안을 하면 일반적으로는 좋다라고 보겠지만 그 유저기업의 전산 부문에 들고 가면 그 전산 부문에서는 싫어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결국 IT 대기업에다 소개를 해도요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기술이나 뭐 이런 믿을 수 없는 제품보다는 직접 만드는 게 좋다라는 세일스 토크를 일본의 IT 대기업은 한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한지 모르겠는데요. 단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IT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시절, 더군다나 지금까지 해왔던 비즈니스를 해온 IT 기업들 또한 그 각 기업 내 IT 부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서
이런 사람들을 못 믿겠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 사람들은 IT 부문이나 SI 기업을 못 믿기 때문에 직접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벤처 기업들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직접 계약하자라는 얘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접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 회사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해서 그 기업에 가서 벤처 기업이 노크를 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계약이 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기 쉽게 많이 바뀌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IT 벤처 기업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일본에 오시게 되면 아마도 일본의 IT 벤처와 손을 잡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쪽에 관심을 가지면 좋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은행이라도 직접 거래해 봅시다라고. 이거는 뭐 금융청의 지도 감독을 받겠지만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유저기업들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진국, 신흥국 포함해서 제일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공 체험, 제조업의 성공 체험이 강한 이런 나라가 어마어마한 그 보수적인 일본의 대기업도 요 근래 들어서 야 이거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혁명입니다. 겨우 이제까지 예전부터 IT 혁명, 뭔 혁명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이야말로 위험하다. 산업혁명에 필적하는 디지털 혁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제조업 천국으로서 대국으로서 비약한 것은 사무라이 시대가 끝나고 명치 유신 때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 구미 열강은 산업혁명을 성공시켜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산업혁명 제조업의 그런 것들을 일본으로 수입하자라고 해서 배운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물론 전쟁이라는 비국도 있었지만 제조업 대국으로서 발전해 왔는데 거기서부터 1995년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 지금이 디지털 혁명이 아니고 그때부터 산업혁명에서부터 쭉 디지털 혁명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거기에 일본 기업은 대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IT 같은 것은 그 버블이다. 인터넷 같은 것은 완전히 허업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드디어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IT 부문 우리 회사의 IT 전문가 IT 부문을 주목해 보면 전혀 능력이 없어서 IT 부문을 그렇게 망가뜨린 것은 역대의 경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문을 욕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각 기업의 경영자들은 IT 부문을 불신합니다. 그때 중도 채용도 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엔 중도 채용도 하게 됐고 IT 부문과 별도 디지털 비즈니스 추진실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디지털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 조직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따라서는 사업 부문 내에 비즈니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직 이야기는 이제 절반까지밖에 안 돼 있고요.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재택근무도 완전히 못했었는데 이러한 공부도 디지털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소매업도 리얼한 실제적으로 접점이 없어져서 이대로 가자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 그래서 이커머스를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도시 투자 신탁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펀드 매니저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때문에 그 주가가 떨어져서 자기들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자들하고 면담을 했대요. 그랬는데 50개 회사 정도의 경영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열렬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자기들은 하겠다라고 막 그런 거 얘기 들어보면 상대방이 투자가니까 립 서비스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요 근래에는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공 서열만 가지고 했던 그런 조직, IT도 활용하지 못했던 조직은 뭐 끝장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뀌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본 기업 안에는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독자적인 업무 방식을 가지고 답습하기 위해서 보수 작업을 계속해왔던 그런 스파게티 상태인 그 기간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를 디지털화하게 되면 고객 데이터를 제대로 뽑아낼 수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기간계 시스템, 고객 데이터를 제대로 뽑아내는 그거부터 그런 걸 하려 그러면 보통 그 보수 작업 커스터마이즈를 하기 위해서 뭐 두세 달 걸린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간계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화두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간 시스템을 다 버려버리고 표준 시스템,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갈아타자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경영자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인식도 퍼져가고 있긴 합니다. 겨우겨우 아마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기업들이 그 보통 멘탈에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관공서에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제일 최악의 유저가 관공서였죠. 최악의 그 고객인 것이죠. 관공서가. 그런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도 그렇겠지만 일이 없어진 그 국민들에게 그 원주하겠다고 그래서 10만엔짜리 그 재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시스템 대응이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신청은 웹사이트로 했지만 시민의 여러분, 시민들께서 웹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했지만 각 지자체가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없어서 각 지자체의 여러분들은 웹 신청 웹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프린트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종이로 인쇄한 것을 자기들 컴퓨터 시스템에 다시 입력했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 얘기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만 팩스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집계를 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컨센서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은 2000년에 이재팬 전략이라는 훌륭한 3년 이내, 5년 이내 세계 최첨단 IT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습니다. 겨우 이 정도입니다. 자학적인 얘기지만 모든 일본인들이 일본은 IT 후진국이라는 것을 이번에 깊이 인식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앞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IT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すみません。ここで韓国語は私読めませんので、こっちで日本語で書いて 여러분들한테 발표하는 자료는 파워포인트가 한국말이라 제가 좀 헷갈립니다. 제가 그래서 원고를 보고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런 그 IT 산업 구조,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일을 함께 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솔루션 등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거래를 하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IT 부문이 아니라 사업 부문에 가서 얘기를 하면 사업 부문이 이 솔루션을 사용하면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이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위한 그 예산을 확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스터마이즈는 하지 않고 바로 쓰겠다라는 고객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메모스 비즈니스만 그런 그런 회사들은 돈 못 벌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대로 비즈니스하는 회사들만 기업들이나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 한국 기업에 비즈니스 찬스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엔 나쁜 얘기만 하고 마지막에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바뀌고 있는가라고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최첨단 부분은 바뀌어 있지만 바뀐 부분은 아주 일부고요. 테바는 예전 같은 방식입니다. 앞으로 바뀌겠지만요. 모든 일본 고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기대했다가는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기업들은 아무런 브랜드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실은 일본에서도 10년 정도 전에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높아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가전왕국이라고 했던 일본이 다 망했고 또 삼성이 글로벌에서 활약을 하고 일본의 가전 메이커 반도체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추월해서 성공했을 때 왜 한국은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을 지탱해온 가전 산업이 삼성에 완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걸 연구해야 된다. 한국 기업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붐이 있었습니다만 그냥 그대로 갔으면 선진적인 한국 기업들의 그 IT
IT 툴이나 IT 벤더를 이용하자라는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그 정치 상황이 나빠져서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배워야 된다는 풍조는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유감스럽게도 예전에 상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정치 상황은 나쁘지만 일반적인 그 비즈니스 퍼슨은 한국 기업에 대해서 편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IT 산업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간 삼성 유명하긴 하고요. 아무래도 여하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이게 선진적이라는 인상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즈니스를 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한국어로 일본어로 번역해서 여러분들의 활약상을 피하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을 안 하고 선전을 안 하고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 다음이었던가요? SI 아무것도 안 하고 뭔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SI 벤더가 팔아주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I 벤더는 여러분들 제품을 절대로 팔아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국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파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에는요 어마어마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 제품도 있고요. 일본에서 팔릴 만한 메이저 제품밖에는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교해서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지만 안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어 버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화 해달라고 하고 인터페이스 만들어 달라 그러고 자기들 영업사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본어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달라고 하고 뭐 좌우지간 다 해주지 않으면 안 판다라고 하니까 미국의 IT 벤더들도 그런 상황인데 이거 팔아달라고 여러분들이 IT 벤더에 갖다 준다고 팔겠습니까? 그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만 유저 기업에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 부분에 가도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관공서는 뭐 정치 상황이 있어도 더 힘드실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면 IT 벤처라고 일본의 IT 벤처들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과찹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고요. 그거는 뭐 한국이나 실리콘밸리나 관계 없어요. 그런 기업들하고 손을 잡고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뭐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예를 들면 일본 기업이 한국에 나갈 때도 여러 가지 연구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제 얘기는 뭐 여러 가지 대충 이야기를 드렸지만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고객을 둘러싼 환경을 철저하게 연구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부디
반드시 연구해서 예를 들면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니케 컴퓨터의 잡지를 보신다든지 저희 모 회사인 니케 신문의 기사를 보든지 여기 오늘 녹화해 주시는 이 코퍼레이션의 염종순 사장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곳으로부터 정보를 많이 수집하셔서 확고한 그 가설을 만들어서 지금 태동하고 있는 일본의 IT 시장에 참여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훌륭한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또 그것들을 저희가 취재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그렇게 되면 기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